이제 올해 이 트럼프 정책 수혜 섹터가 얼마나 더 갈 것이냐에 대한 또 궁금증도 지대합니다. 아까 가는 섹터가 더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이 관련 사업을 크게 키우고자 하는지 그 산업의 크기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월가워즈 빅터뷰 출발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녹화 날짜가 1월 16일이거든요. 네.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딱 4일 남았습니다. 네. 증시로는 딱 하루 남았죠. 이제 금요일장 거래 마치면 이제 트럼프 제2기가 출범하는 건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시간 진짜 빠르죠. 벌써 새해 된 지 2주나 지났고 이제 그래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증시의 색깔이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이트를 드릴 만한 질문들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이 재정 적자 우려 때문에 국채가 떨어지고 또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거든요. 금리의 방향성을 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사실 일정 부분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영돼서 지금 시장의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것도 사실이고요.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결국에 이제 감세를 통해서 뭔가 세금은 줄여주고 그리고 그 뒤로 돈을 정말 많이 쓸 거니까 그렇게 되면 채권을 많이 발행할 건데 여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던 거죠. 지난 바이든 정권 때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찍어냈던 채권이 전부 다 단기채였었어요. 너무 다 단기채 중심으로.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 그렇게 단기채를 찍었기 때문에 너무 단기채 비중이 높아서 결국에 트럼프 때 찍어야 되는 거는 대부분 장기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단순히 재정 적자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재정 적자와 관련해서 찍어내는 국채가 전부 다 장기채가 너무 많아지면 당연히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가격은 싸지고 금리는 그렇게 하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선 제가 보기에는 올 상반기 때는 5%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가 되게 재밌는데요.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가 조만간 부채 한도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올 여름 한 6월이나 7월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서 이미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 우려가 틀린 건 아닌데 사실 올 상반기에는 그 공급이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사실상 아예 찍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그렇게까지 금리가 오를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왜 굳이 장기채를 찍어야 될까요? 단기채를 찍어도 되잖아요.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권고하는 건 있어요. 장기채 비중 얼마, 단기채 비중 얼마 이런 건 있지만 사실상 여기서 단기채를 더 찍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정부가 우리도 단기채 더 찍을래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바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채권 자경단이라고 해서 트럼프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정말 채권에 대해서 숏을 쳐서 쉽게 금리를 급등시켜서 가만히 냅두지 않을 거야라는 세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을 트럼프 정부가 모르지 않을 텐데 거기다 대고 스스로 자진납세할 가능성은 없겠죠.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 여기서 국채금리가 더 많이 급등하고 5%가 넘어가고 그 이상으로 가면 금융시장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금리도 이미 높은 상황이어서 되게 위태위태한데 그리고 그 위태위태한 걸 노리고 지금 투기꾼들이 와서 굉장히 승냥이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스스로 자진납세를 한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행정명령을 내리는 걸 봐야 되겠지만 아마 앵커님께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신문을 봐서 트럼프가 관세를 이런 방식으로
할 거다라는 게 한 서너 번 정도 나왔었어요. 나왔죠.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편 관세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세 번 정도 뉴스가 나왔는데요.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상대국의 협상력을 높이고 동시에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미국에서 관세를 먹이되 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달 올리는 방식을 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매달 올리다 보면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협상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정말 금리 발작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큰 부작용은 피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정책을 쓰겠죠. 분명히 네.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면 물론 네. 이제 미리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전히 첨예할 거잖아요. 첨예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부채가 이제 소진이 다 되면 그 뒤부터는 TGA라고 그래서 재무부에 있는 재정을 써야 되거든요. 그때는 채권 발행이 아니다라고 보면 뭐가 쏟아질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조치들을 지금 트럼프가 취하고 있냐면 어쨌든 장기 금리는 일정 부분 발행된다라고 또 가정을 했었을 때 이걸 또 누가 많이 사주면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조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미국 은행들 중에서 대형 은행 12개 대형 은행들은 SLR이라는 규제를 통해서 사실은 채권을 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있는 금융 규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 규제를 풀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SLR이라는 규제를 풀게 되면 12개 시중은행 중에서 대형은행들은 생각보다 많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어떤 매수세가 생기니까 사는 만큼 국채 금리가 덜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중국한테 중국 너네들 달러라는 기축통화에서 이탈하지 마라고 해서 만약에 이탈하면 10% 관세 먹이겠어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미 국채를 사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동안 금을 샀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미 국채 사. 그러면 내 이 10% 부과는 안 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물론 중국이 그걸 들을지 안 들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국채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최근에 비트코인 얘기 많이 나오죠. 많이 트럼프가 나오죠. 비트코인 한다. 이것도 결국엔 국채 매수세를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엔 이게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 하는 애들은 달러를 미 국채로 사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연동이 되면 역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크게 보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새롭게 들어가면서 본인들도 채권 발행하는 게 부담이 되니 채권을 많이 살 수 있는 어떤 매수세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의 효율화를 통해서 먼캐는 원래 2조 달러 얘기했는데 실제 일론 머스크는 그 절반 정도 한 1조 달러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국이나 유럽한테 방위비를 부담을 시켜서 그만큼 미국이 덜 쓰려는 노력들 그러니까 쓰기만 하는 게 덜 쓰는 것도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하면 사실상 어쨌든 트럼프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금리에 부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상승 요인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은 생각보다는 낮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도 막히는 데다가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뭐 재정 적자 우려가 있긴 해도 이렇게 쿠션 정책들을 굉장히 그렇죠. 많이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5%는 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시장 발작이 나타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이렇게 좀 전반적인 평가를 예, 물론 제 네. 생각은 그렇지만 뭐 날 수는 있겠죠. 안 그러나 났으면 좋겠어요. 시장 만약에 올라가야죠. 난다라면 네. 그 즉시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닐 거니까 일어난다라고 그러면 아주 일시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는 매수 기회가 되겠네요. 아주 적극적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증시가 작년에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늘 우상향을 하니까 늘 여기가 고점 같고 언제 떨어질까 봐 좀 조마조마한 예. 떨어질까 조마조마한 접근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시 매수입니까? 아니면 달러가 높다 보니 사실 한국 투자자 분들은 미증시에 투자하는 게 좀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있기는 하죠. 그래도 사요? 저는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미국 시장이 정말 추세적으로 하락하는데 한국 증시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음. 그 수출하는 지역인 미국과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좋아질 게 없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 데에는 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유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현재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해질 거다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게 AI죠. 네. 어쨌든 지금까지 올라간 건 흔히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올랐는데 우리 이미 보셨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AI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국가는 딱 미국과 중국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AI 관련주가 있느냐? 사실 테마성으로는 있지만 진짜는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AI를 투자하고 앞으로 세상에 AI야 라고 하면 미국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AI의 발전이 과연 끝이냐? 아닌 걸 우린 봤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도 CES에서 젠슨 왕이 나와서 앞으로 미래는 뭐 피지컬 AI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것도 AI라는 거죠. AI가 접목된 게 기계가 있는데 그게 자율주행일 거고 로봇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까지 뭔가 시장에 다 반영돼서 올라갈 때까지는 제가 볼 때 뭐 일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실제 최근에 뭐 미국에서 나온 여러 보고서들도 보면 뭐 상반기 올해 상반기가 좀 하반기에 큰 조정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올해 상반기에 큰 조정이 오고 하반기에 또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어떤 분이 되셨든 간에 중요한 건 큰 추세가 훼손되는 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까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현재 시장과 놓고 보면 어쨌든 미국이 언제 조정 올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혹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온다라면 저는 팔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 뭔가 다시 모아가야 될 저점 매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나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도 사실 11월부터 두 달 동안 지금 횡보거든요. 상방 맞고 떨어지고 하단 맞고 올라가는 흐름인데 이러한 종목들을 좀 장바구니에 담아야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종목별로는 저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거품 논란도 있고 비싸다란 논란도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비싸다란 논란은 실적이 잘 나오면 해소가 될 것이고요.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지금 하워드 막스 같은 분들은 이게 뭔가 거품의 초기 국면이 아니겠느냐 말씀 주시기도 합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는데 근데 만약에 그분 말씀이 맞는다고 쳐도요. 거품의 초기 국면이면 거품의 말기까지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더 오를 힘이 네. 있다. 밸류에이션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확실히 밸류에이션상으로 야 이게 말이 돼? 실적에 비해서 너무 좀 비싼 거 아니야라는 논란은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도 논란이 있었지만 금리와 관련해서 사실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내 아마 저희들과 같이 금리 논란이 여러 차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금리가 한번 급등할 때마다 지수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뭔가 끝은 아니다라고 보면 빅테크 관련 종목들은 사실은 조금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사야 된다는 생각은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엔 그것만 사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트럼프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사실 수출 그 관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잖아요. 수출주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반대로 수출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관세 프리존, 뭐 엔터주 이런 쪽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네.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써도 일단은 관세에서 되게 무관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볼 때는 뭐 오히려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관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없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네. 미국이 모든 국가 모든 업종에 대해서 관세를 다 먹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현실성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게 이러면 가능하죠. 미국이 우리가 생각한 모든 제조업을 다 가지고 있다라면 그러면 뭐 관세 때문에 미국 기업은 좋아질 것이고 밖에 있는 기업들은 안 좋아지겠지만 사실 미국은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마트에 들어가면은요 그거에 진연되는 상품의 60%가 중국제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어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관세를 그렇게 올리면 한 40%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60%에 대한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 인상에 대한 부담을 미국 국민들이 지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 부담일 텐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요. 물론 제가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아니다라고 보는데 미국이 되게 키우고 하고 싶어 하는 기업 산업인데 이게 만약 미국에 없는 산업이면 네. 관세를 얼마 올려도 우린 피해가 없어요. 미국에 없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되고 뭐 자동차나 이런 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업종별로 기업별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공장을 이미 많이 지어놔서 오히려 수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 자체가 피해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두 개로 발라서 이미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고 오히려 그를 통해 사업하고 있는 애들은 관세 장벽이 오히려 이 기업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오히려 감세를 통해서 이득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기업별로 따져보면 제가 볼 땐 같은 수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돌파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돌파구가 많은 섹터가 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습니까?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2차 전지도 이미 공장이 가 있다라면 네. 사실 뭐 관세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미 네. 뭐 다 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뭐 생산되는 것들은 되려 제가 볼 때는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어. 자동차도 지금 의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미국에 진출을 많이 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네. 뭐 그리고 나름대로 또 지금 추가적인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거기다 철강 공장을 짓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진출이 가시화되면 그 피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죠.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공장들이 미국에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후배분들께서 가야 될 질 좋은 일자리가 미국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 성장 잠재력은 더 악화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좀 우리 후배분들을 위해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고 뭐 주가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고 딜레마네요. 그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올해 이 트럼프 정책 수혜 섹터가 얼마나 더 갈 것이냐에 대한 또 궁금증도 지대합니다. 조선, 전력설비, 방산 이쪽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아까 가는 섹터가 더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쭉 간다라면 좀 장투로 봐야 됩니까? 이쪽은? 우선 이제 그 행정명령을 봐야 되겠죠. 네. 강도가 얼마나 될지. 그래서 두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이 관련 사업을 크게 키우고자 하는지 그 산업의 크기를 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경쟁자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키우는 산업과 관련해서 완전히 중국이라는 국가를 배제하는 그림이 나오거나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면 의외의 시세가 되는 거죠. 사실 2년 전에 배터리가 크게 오를 때도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경쟁력이 있고 열심히 잘해온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절반 같은 경우는 IRA법을 통해서 중국 제품이 미국에서 발을 못 들이도록 해서 우리의 경쟁 상대를 없어줘서 우리가 독점적 구조를 구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주가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배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중국을 얼마나 견제해 주냐 그걸 좀 많이 보시고 주가가 얼마나 갈 건지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하지 마세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런 것들이 보기가 불가능해요. 뭐 네. 큰 흐름이나 뭐 추세 이런 것들은 반감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얼마나 갈 거다 이런 것들은 그걸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네. 정책의 크기로 봐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조선이 정말 더 좋은 게 최근에 그 불공정 제재라고 해서 중국 너네 왜 이렇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 조선 산업을 점령했어? 라는 그 이슈를 냈잖아요. 그럼 조선은 2025년도에 거의 뭐 주도 섹터입니까? 이미 주도 섹터지 않습니까? 계속 할까요? 올해만 상승한 게 얼마인데 저는 더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 뭐 제 생각인 거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뭐 우리 회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추천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시하라고 해서 네.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조선은 중국이 들어올 수 없는 산업이죠. 미국에서는. 네. 왜냐면 군함과 관련이 있는데 군함을 만드는데 적군한테 만듭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군함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가는 여러 가지 선박들도 중국에서 제조를 할 경우 안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현재 조선에서 글로벌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국가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는데 네.
사실 중국의 경쟁이 무섭거든요. 경쟁하면 우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들을 없애준다라면 그들을 뭐 없앤다라 하면 우리가 의의 시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트럼프 관련주도 관련주지만 일론 머스크 수혜주도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도 있는데 어떤 쪽의 움직임이 또 2025년도에 좀 두드러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게 다 트럼프 수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옆에 붙어 있고 그러면 해서 그 관련 산업들의 어떤 그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니까 결국에 저는 트럼프에 대한 수혜에서 가장 큰 거는 첫날을 보실 필요가 있고 행정명령을 100개 내린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100개가 전부 다 피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미국을 위대할 때 뭔가 우리가 아는 우방국들의 도움이 필요한 섹터들도 있을 텐데 네. 그게 우리 건지 잘 발라내야 돼요. 그 섹터들은 제가 볼 땐 다 주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직 뭐 트럼프가 어떤 행정명을 내릴지 보지 않은 상황에서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제가 볼 땐 의외로 많은 섹터들이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에 비해서 트럼프는 뭔가 중국에 대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든은 왜냐하면 특정 섹터만 했거든요. 뭐 반도체, AI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트럼프는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뭔가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도구로 볼 게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